스위스는 산맥은행 그리고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스위스는 내륙국이며 천연자원이 없고 통일된 언어도 없으며 지리적 논리를 따르지 않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는 정복을 노리는 강력한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가 역경을 극복하고 원래는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된 방법을 다룹니다. 모든 것은 700년 전인 129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 남자가 초원에서 평화롭게 만나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피를 흘리거나 참수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동맹은 이후 스위스의 시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4년 후인 1315년이 스위스 동맹은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첫 대규모 전투를 함께 치렀습니다. 잘 갖추어지고 훈련된 오스트리아 군대가 스위스의 슈비츠 영토를 침략하는 것에 맞서 싸운 이 전투는 진정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스위스 농민들은 이전에 싸워본 적이 없었으며 스위스인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슈비츠 사람들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오스트리아 군대의 임박한 침략에 대해 경고를 받았고 신속하게 동맹의 나머지 두 편에서 온 600명의 지원과 함께 병력을 자텔로 파견하여 적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호수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스위스인들은 방벽을 설치하고 오스트리아 군대를 매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목동과 농민으로 구성된 스위스 동맹 민병대의 매복 공격으로 500명의 오스트리아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기사들 간의 관례에 익숙하지 않았던 스위스 동맹은 계속해서 퇴각하는 병사들을 공격했으며 일부 병사들은 스위스인들의 잔혹함에 맞서기보다는 호수에 뛰어드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위스 연방의 압도적인 승리였고 이 동맹이 꾸준히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체른 시카 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곧이어 취리히도 합류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은 상당한 규모의 영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세기 동안 이 스위스 도시들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처럼 동맹으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스위스가 파리나 런던과 같은 하나의 큰 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다소 동등한 도시들의 집합체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500년대 초 스위스 연방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부르고뉴인들을 괴멸시키며 거의 무적이라는 명성을 쌓으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2만 5천 명의 스위스 군대가 북부 이탈리아로 진격하기 시작하여 도시를 차례로 점령하고 심지어 프랑스로부터 밀라노시를 탈환했습니다. 그들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515년 프랑스군이 반격하여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인 마리냐노에서 스위스와 교전했습니다. 스위스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시는 스위스인들이 계속 싸우거나 복수를 계획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했으며 밀라노시를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프랑스에게 당한 이 패배와 전쟁의 종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 중립정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위스는 더 이상 국가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기 있는 전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위스 연방은 큰 기회를 보았습니다. 왜 직접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다른 군대에 용병을 빌려주고 돈을 벌면 되는데. 인력은 스위스의 가장 초기 수출품 중 하나였으며 스위스 군인들은 다른 군대에 용병으로 팔렸습니다. 다른 용병 부대와 달리 스위스 용병을 고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병사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단련된 하나의 단위로 함께 일하는 병사와 장교들로 구성된 전체 대대를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거의 모든 유럽 강대국을 위해 계속 싸워왔던 경우에는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편에 고용되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스위스 근위대를 제외한 스위스 용병 부대는 결국 19세기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이 근위대는 오늘날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798년 나폴레옹과 프랑스가 침략하여 13개 주주로 구성된 구동맹을 해체할 때까지 대부분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때까지 스위스는 수백 년 동안 더 강력한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단 한 번만 정복당했습니다. 산맥으로 나뉘어 있던 스위스는 역사 대부분 동안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새로 부상하는 제국들과 마주할 필요가 없는 섬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폴레옹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정부를 갖춘 단일 국가인 헬베티아 공화국을 수립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위스 국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고 5년 만에 무너졌으며 나폴레옹은 이를 구동맹의 새롭고 개선된 버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빈회의는 스위스의 독립을 완전히 재건했으며 유럽 강대국들은 스위스의 영구적인 중립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에 관계없이 보장된 이 중립성은 유럽 전역의 부유층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고 있었 고 스위스가 바로 그러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큰 이점은 그로부터 100년 전에 스위스가 은행 비밀법을 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스위스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화와 분쟁 참여를 통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빴던 반면 스위스는 중립성을 활용하여 부유층을 보호하고 산업 및 은행 부문에서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또한 강력한 경제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국내 관세를 폐지하고 단일 통화를 만들었으며 시민들이 국내 어느 지역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 세기 후에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도입되기 전 스위스의 통화시장은 860가지가 넘는 다양한 주화가 유통되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단일 통화의 생성은 국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뒤프루 장군은 스위스 군대가 국가적 결속력이 부족하며 통일된 깃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 국기로 이어졌는데 이전 주주들의 깃발처럼 정사각형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스위스는 국기가 정사각형인 단 두 나라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스위스 근위대의 보호를 받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내전 후 스위스 연방은 184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와도 달리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투표되는 대신 정책에 직접 투표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지출 항목이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이 심의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세금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국민투표를 통해 대중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모든 주요 공공정책 결정이 법률로 제정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늦은 1971년까지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은 스위스에게 은행 비밀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시스템이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부유층을 위한 금다이아몬드 및 기타 귀중한 자산을 보관할 비밀지하 금고를 만드는 데 자연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스위스 은행가들은 스위스 은행 비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스위스는 소유자의 이름이 고객과 일부 선정된 사립은행가들만 아는 다자릿수 1년 번호로 대체되는 번호은행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더 많은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자 스위스는 돈을 숨기려는 부유한 유럽인들로부터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제네바에서 독일인들은 취리히에서 이탈리아인들은 루가노에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면서 스위스는 계속 중립을 유지했지만 여러 면에서 그들의 경제는 추축국에 봉사했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이 약탈한 금을 보관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에게 그들의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UBS는 심지어 히틀러를 위한 계좌를 유지했는데 한때 그 금액이 11억 독일 마르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스위스 은행들은 추축국으로부터 안전한 보관 장소를 찾고 있던 수백 명의 독일계 유대인 사업가 및 가정을 위한 계좌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34년에 스위스는 은행 보안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은행 비밀 정책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0년 독일이 스위스 침공 계획을 세웠을 때 스위스 은행들은 유대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속지하 군사 벙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고 여겼던 독일의 침공에 직면했을 경우 스위스인들은 산으로 후퇴하여 장기간의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산악 지형 때문에 침공하기가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독일은 결국 침공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침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계속해서 외교적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위스는 다른 국가들이 전쟁에 돌입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층은 안전을 찾아 스위스로 피난하거나 전쟁 노력이 고조되면서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 도시들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과 달리 파괴되지 않은 점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스위스가 폭풍 속에서 피난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추축국들이 전쟁 중에 훔친 많은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스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은행 비밀 정책을 제거하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는 또한 분쟁을 해결하고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들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조직인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평화와 해결책을 위해 국가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져오기 위해 1993년에 유럽연합EU도 설립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즉시 둘 다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틀렸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 당사자로부터 통제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심지어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은행업은 계속해서 스위스의 지배적인 산업이며 총 은행 자산은 3조 달러를 초과하여 스위스 GDP보다도 많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현재 이 조사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자산의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스위스는 자산이 생성된 방식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의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성 때문입니다. 비교하자면 영국과 미국의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은행가들과 경제에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인출 사태와 기타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즉 스위스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기 위해 이자를 지불해야 함, 억만장자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세계 다른 곳의 은행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스위스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은행업 외에도 스위스는 시계광학 화학제약 분야와 같은 고품질 특수 제조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치즈와 초콜릿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 측면에서 당신이 스위스산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박지 벨크로 잠금장치 전동 칫솔이 포함됩니다. 스위스는 또한 관광객을 산으로 통근자를 도시로 그리고 화물을 유럽 전역으로 운송하여 스위스 경제를 촉진하는 통합된 기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열차들은 깨끗하고 편안하며 비싸고 거에 항상 정시에 도착한다는 명성에 걸맞습니다. 현대의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삶의 질 낮은 범죄율 낮은 실업률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제국과 공화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 스위스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제한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혁신 중립성 그리고 신뢰를 사용하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스위스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아름다운 은신처이자 폭풍 속에서 피난할 수 있는 구명보트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한 국가 설문조사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그들의 나라와 관련하여 무엇을 연상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두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평화와 중립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스위스가 어떻게 금융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도 분명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